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5페이지의 부동산 시장론제 하실 차례고요. 시장론의 그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하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소제목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시험에서 출제됐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도요. 특성 및 기능, 주택 시장,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 이런 제목을 달고 이제 출제가 됐던 거니까, 처음에 1장에서는 이제 걔네를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2장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지대론 또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 입지론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자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낯설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반복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친해지죠. 우리가 이제 학교 새로 뭐 진학해서 새로운 학년이 만들어지면은 반 친구들도 이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1년 이제 다 지나고 2학년 올라갈 정도 되면 뭐 다 알죠. 그렇죠? 그거는 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또는 졸업 이후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걔네 위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넘겨서 106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페이지는 106페이지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장의 의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제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어떤 모임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임이라는 얘기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뭐가 성립이 되냐면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이 그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거래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일정한 공간 또는 장소라는 게 꼭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교통도 발달하지 못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던 시절에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이제 5일장, 3일장 뭐 이런 장이 열렸다고 보셔야겠죠. 그런 데서 이제 거래가 성립했다가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 우리는 뭐 해외 직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간이 없더라도 특정한 이제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요. 이거를 이제 공간 시장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을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추상적 시장이다. 꼭 지리적 공간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두 가지 성격과 더불어서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 그럼 이해를 조금 해보시게 되면, 자, S전자의 주식을 우리 전국 어디에 있는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되면 동일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틀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요,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해놨어요. 그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건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처음에 보게 되는 시장 참여자의 수 있죠.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이 있죠. 일단 네 가지 중에서도 이거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수는요, 다수란 얘기죠. 무수히 많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하고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하고 저하고 내일부터 쌀을 전혀 소비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결의를 하고 또 일부 지역에 있는 농부가 농사를 안 짓겠다라고 결의했다고 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이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산하는 농부도 많고 소비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 전체에서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격 순응자적인 형태를 취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죠. 그렇죠.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 부동산 가격의 추세를 보게 되면 지방에서 인수를 하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협상을 통해서 거래 가격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의 조건만 충족이 안 돼도 불안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시장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불안전 경쟁 시장에 가깝고요. 싸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품의 동질성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시장이 된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개별성으로 인해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거를 왜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시장도 예, 일반 재화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진입 장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이 장벽을 느끼기가 어렵죠. 자기가 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치킨집 하다가 노래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이 더 좋다고 그러면.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강남으로 주거 이동하면 참 좋죠. 집을 들고.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똑같은 상품이고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 같은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셔야겠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죠.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정보를 매개로 해서 이윤의 기회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어느 하나 충족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예,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옆 페이지에 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학자들에 따라 예,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예,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보면 보이스라는 학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그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건요. 부동산 시장이 있으면요.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얘네가 움직여 다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뭐가 권리가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이 교환을 성립하게 해주는 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알프레드 린 같은 학자는요.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시장은 반드시 지리적 공간을 수반할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양가, 질과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강남에 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반포동이 있다. 그럼 여기 만약에 30평형대 반 100평방미터의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시세가 유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같은 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주변에 다른 동네가 있다 그러면 얘네하고 시세가 항상 똑같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 이유가 뭐 주변에 붙어 있을 때 뭐 상도동이나 이런 데가 있다. 그럼 여기 같은 30평형 아파트대가 있어도 서로 시세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서로 다른 시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지리적 구역 안에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부동산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의 시장이다. 예, 이렇게 해도 우리가 명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시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자본시장 일정으로도 정의할 수도 있고요. 공간 개념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고 예,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한번 시험에서 그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 이후로는 잘 표현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죠. 이 시장의 우리가 기능이라는 거는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교환이라는 게 성립하게 해주는 게 그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교환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으면요. 각각 제한된 구역에서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만 먹으면서 그렇죠. 인생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그죠? 여기는 물고기만 생산하고 여기는 바나나만 채취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서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면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먹어야 되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은 이것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뭐가 존재하게 되면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서 교환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 교환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매개 변수적인 역할을 하냐면 가격이라는 게 매개 변수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옛날에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이라는 걸 했을 거란 얘기죠.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가격이라는 거를 매개로 해서 교환이 성립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건요.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뭐를 제공해 주냐면 정보라는 걸 제공해 주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요. 한 끼 식사로 바나나보다는 물고기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시장에 공급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시장에서 필요로 원하는 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자원 배분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더라. 자원 배분은 이제 107페이지 맨 하단에 들어가 있고요. 108페이지에 가게 되면 교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양과 질이라는 게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좁은 공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렇죠? 고층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의 건물들이 많이 고층화되는 것은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것을 유도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에서는요. 시장에서 이 가격이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 가격이라는 거를 제시를 못하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이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가격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이거는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죠. 그러면 둘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가격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거래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점 왼쪽에서는 교차하지 않죠. 또 이 점 오른쪽에서도 교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상황이라든가 시점에 따라서는 각각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조율이 돼서 하나의 가격이라는 게 성립을 만약에 했어요. 그래서 뭐 2021년 1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2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의 주택이 6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거래 이후에 시세라는 건 계속 변할 수 있죠. 그죠? 이 거래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가격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둘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하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유지되다가 또는 수정되다가 조금씩 그러다가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파괴됐다가 다시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그게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무수히 많은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109페이지에 가면은 상단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요즘 이쪽에서 나오는 패턴이,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장의 예, 특성은 기본적으로 활용은 하니까요. 예, 용어상에서 몇 개는 알아두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그냥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다. 제목을 이렇게 달고 들어왔다 그러면요. 요즘은 그냥 부동산 시장 자체를 물어봐요.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출제자들이 지문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한을 안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성과 기능에서도 지문 발췌할 수도 있고요. 효율적 시장에서도 지문 발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복합적으로 나눈 성향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용어는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인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즉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예, 강남도 있고 뭐 제주도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게 만약에 뭐 수원이다 그러면 뭐 수원도 있고 그죠? 근데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을 다 같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진입하기 어려운 데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가 현상이라는 것도 국지화되는 거예요. 일부 교과서에 보면은 그냥 활동가 현상을 국지화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다 틀리죠. 왜? 일단 거래 가격 틀리잖아요. 임대료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투자에 따른 어떤 이제 기대 이율이 있죠. 또는 거래 관행이 있죠. 이런 거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시장별로.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결국 그런 행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국지화 이렇게 국지성을 갖게 되고요. 이 안에서는 여러 개 또 하위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서브 마켓 또는 부분 시장이라는데 하위 시장별로도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느 시장을 가든지 간에 주택시장도 있고 오피스 시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느 지역의 주택시장에 가령 예를 들어서 공실이 많이 나는데 어느 시장은 공실이 없어요. 오히려 부족해요. 그렇다고 공실이 많은 지역의 부동산을 옮겨서 메꿔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주택시장도 있고 오피스 시장도 있고 상가시장도 있고 여러 개의 시장으로 또 쪼개져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양을 조절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전부 다 부동성에서 야기되는 경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즘 중개사 홍보한다며. 그래. 근데 여기 봤더니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돼 있네. 이거 왜 곤란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이쪽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산의 장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의 장기성이 걸리는 것은 우리가 탄력성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탄력성을 보게 되면 탄력적일 때가 있고 비탄력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양의 조절이 쉽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라면과 배추를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라면보다는 배추하고 성질이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재배해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의 왜곡이라는 거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더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는 것 있죠. 예,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라면 한 봉에 10,000원이래요. 그럼 미쳤다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는 사람들이 먹을 게 라면밖에 없는데 라면 소를 늘어나고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건 하루에 한 박스밖에는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치솟을 수도 있겠죠. 이게 부동산도 그런 거예요. 수요량만 늘어나는데 공급을 늘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지문에 인용이 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상품을 이동시킬 수 없고, 그 다음에 상품의 수명이 길다가 보니까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죠. 미분양 재고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걔들 다 털어버릴 수는 없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입문에서도 한번 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양가로 3번, 4번, 5번을 가시게 되면 전부 B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조직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비표준화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공개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뭐가 들어간 거예요? B가 들어간 거죠. B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조직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상품을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도매상 또는 소매상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하는 이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틀리죠. 생산하는 장소가 곧 소비 장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의 어떤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유통망이라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시세도 틀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구성이나 내용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품 자체가 비표준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이 공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요 화면을 보고 있으신 분이 그날 당일날 부동산 거래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린 전혀 할 수가 없죠. 물론 신고는 하도록 돼 있지만 내가 특정한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넘기셔서 110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매매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일반 상품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상품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매 기간이 장기성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일반 상품과 다르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이렇게 지급할 때요. 이게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야지만 계약이 성립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에 의해서는 매매 기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 하나를 살 때 뭐 대충 한 달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사를 간다 그러면 집 알아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매매 기간이 좀 길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그렇죠? 예, 누구나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하고의 연계를 얘기를 할 때는요. 부동산이 고가품이다 보니까 일부는 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금융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법적인 제한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보유할 때, 그 다음에 양도할 때, 그렇죠? 예, 모든 과정에 정부는 다 개입을 하죠. 우리가 라면을 살 때,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라면을 처리할 이걸 갖고 정부가 뭐라는 적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죠. 세 가지. 그걸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자체가 시장의 가격을 매개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시장의 기능이 왜곡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는 개입을 해서 어쨌든 간에 필요한 것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해서 이게 조정이 잘 돼서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조율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원래 이게 정책이라는 게 수요하고 주택정책이 이게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걸 가지고 접근할 때 만약에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를 시켰으면 틀림없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가 억제가 되고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얘는 건드리지 않고 이것만 묶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삐죽삐죽 튀어나오죠. 그죠? 왜? 시세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아파트 뭐 이런 시세 이런 것들이 계속 치솟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한된 공간 안에 뭐는 계속 늘어나고요. 수요는 늘어나고 근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실체가.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공급을 늘리는 계획을 이제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 어떤 이제 시그널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밑에 110페이지에 가면 주택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주택이라는 것도 움직이지 못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생산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토지라고요. 어디에 공급하느냐에 따라 틀려지죠. 근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공간에 있는 토지는 일단 가격이 비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주택 공급은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수요는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주택 시장이 항상 불안전한 거죠. 수요하고 공급에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주택은 공공 서비스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주택 하나만 있다고 해서 주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공공 서비스 있죠. 예, 그래서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주변에 마트라든가 이런 어떤 유통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것 같은 행정적인 어떤 이런 서비스의 지원이 돼야지만 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제대로 갖춰서 공급한다는 게 역시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1페이지에 가면 주택시장 분석으로 어떤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주택시장이라는 건 이제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여과 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